세션 2의 두 번째 순서인데요. 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가톨릭대학교 김윤섭 연구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연세대학교 우정욱 연구자님께서 올라오셔서 의사과학자 진로 선택 동기 및 연구활동 과정 소개를 주제로 참여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섭 연구자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 연구자님 맞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윤섭입니다. 저는 이제 5년 차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3년 차로 이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고,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 사례는, 일단은 제목은 피부암 및 암진화 과정 연구라는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생님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례로 여겨주시고 이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88년생이었고 이제 현역으로 그 가톨릭 의대 학사 과정으로 이제 입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피부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좀 연구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로 대학원 석사를 해서 이 전문 연구요원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1년차 2학기 때부터 석사를 했었고요. 중간에 뭐 석박 통합이었다고 과정 바꾸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석사를 중간에 수료를 했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의 박사 과정으로 전문 연구요원이랑 통합해서 5년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하던 중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고가 나가지고 이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동기는 장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향후에 교수로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 의사과학적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과학고등학교라서 일단 어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부산과학고에서 RNA라는 어떤 과학고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부산대학교의 어떤 연구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김영인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이런 장관상을 2가지나 받으면서 이제 큰 상을 받고 이제 큰 무대에 나가다 보니까 연구에 관심이 좀 기본적으로 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부에 연구를 참여하려고 학부 시절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이런 수줍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의사과학자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던 때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런 연구를 경험하거나 배우려면 기초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기초교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 한 명을 방학 기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를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단기적으로 잠깐씩 연구 체험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본사 때 선택 심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5주간 이제 안과의 주청기 교수님이라고 저희 학교에서 안과 수술로 되게 유명하시고 연구도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쪽에 랩에서 참여를 한번 해서 이제 어떤 실제 연구가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이때도 이런 과정은 사실 선택 심화 과정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재밌고 좋은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해외에 간다든지 좀 편한 걸 한다든지 다양한 좀 의사 진료 외적인 진료나 연구랑 상관없는 그런 아주 드문 분야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그냥 했는데 상당히 외로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런 연구를 의사로서 병행하는 게 가능하긴 하겠다는 걸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서저리 계통이다 보니까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과 의사로서 연구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가게 되었는데, 피부과를 가서 보니까 이제 피부과는 내과 계열 중에 하나겠죠. 수술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병리학이라든지 면역학 같은 기초학문이랑 특히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외부랑 접하는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런 면역학이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부 조직을 채취하는 게 상당히 쉽기 때문에 병리학을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선배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기초나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공의 과정 중에는 최신 임상 연구들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뭐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제 만성 두드러기 이런 데서 이제 바이올로직스라고 불리는 이제 단백질 특정 안티클론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약제들이 제가 표시했던 이런 약제들이 되겠는데, 이런 약제들을 실제 치료 효과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약제들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임상 승인을 득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뭐 어떤 특정 약들은 거의 특정 질환이 아예 없어질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럼 이런 약들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의사과학자를 했던 사람들, 어떤 병원이라든지 연구계라든지 그런 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정 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대형 제약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다 상용화를 시킨 사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후로도 지금 수많은 약들이 이런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임상 연구를 수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회 같은 데서도 이제 발표를 듣거나 하게 되면은 선배 연구자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익 있게 잘 봐서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점을 생각해서 이제 의사과학자 과정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이라는 좋은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마음껏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신 의국 선배들 중에서는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선배나 동료 정도 치면은 이제 한 12명 정도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좀 분석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한 4분 정도는 그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만둔 상태이고, 그 일반 그 개원가나 이런 데서 봉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3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대부분 다 이제 수련 대학과 전문연을 했던 곳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카이스트를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안 하지만 이제 다른 학교 사람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이제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도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피부과 교수님들을 좀 설득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뭐 비병역은 3년, 병역 5년의 과정이 되겠고, 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조교라는 직책을 줘가지고 전공이나 군의관보다는 좀 더 많은 급여를 하게 해주고, 뭐 대신에 의무 사항으로 논문을 내야 된다, 뭐 전임 교수 공채 시에 우대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 있었고, 좋았던 점이 이제 듀티가 없이 연구만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제 직책은 조교인데 조교 업무를 딱히 수행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좋았던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1년간 유급으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건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학회도 뭐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많이 참석을 해봤고, 뭐 후반기에는 그 해외 출국이 어려워서 참석을 잘 못하였습니다. 카이스트를 갈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의대에서 내가 나중에 근무할 의대에서 연구를 하는 게 내가 임상의사로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본교에서 이제 의사과학적 과정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경력이 중간에 끊겨서 병역 대비해서 1, 2년간 추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특히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현장이랑 단절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뭐 길게는 5년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뭐 최신 지식이나 술기에 대한 습득이 느려져서 그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상당히 공포로 다가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연구의 특성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점은 통상적으로 연구는 진행이 매우 느려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논문 말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단계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할 때는 어려웠고, 동료가 아무래도 좀 임상에서는 뭐 특정한 일국에 속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동료가 적어서 특히 연구는 보통 혼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고, 듀티가 없는 게 좋지만은 또 은근히 어렵습니다. 뭐 임상의사 하면은 내가 뭐 진료를 4번 봐야 된다. 그럼 4번 볼 동안은 일단 그 아무 생각 없이 진료를 보면서 이제 뭐 내가 생각도 하고 뭐 어쨌든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듀티가 없고 스스로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면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좀 나태해지기가 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회비용이 시간이 중요한 거였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의전원이 막 도입되는 시절이라서 1, 2년 정도를 더 투자를 해도 보통 동기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뭐 뒤처지거나 이러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활동을 이제 하려면은 연구 분야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피부과의 중요 분야는 이제 면역학 계열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탈모 뭐 이런 질환들이 피부과 주요 질환이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저는 먼저 기관을 정했고 학교에서 하기로 했고 본교에서 하기로 했을 때 의대 내에서 어떤 주요 연구 분야가 있을까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MR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대는 보통 1개 정도의 어떤 컨소시엄 10명 분 정도의 연구자가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모여가지고 단체 연구비를 받는 어떤 아주 큰 의대 내 연구비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주된 연구 분야로서 이제 암진화 연구센터가 이제 병리과의 이석형 교수님께서 단장으로 제가 진행할 때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주요 분야를 하는 교수님은 사실 없어서 그거를 내가 따로 가서 세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이런 암진화 연구센터에 나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좀 수월하겠구나. 그때 하던 분야가 이제 이런 표시된 다양한 기관의 전구암이랑 이제 진행암을 비교 분석하는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내가 이런 정도의 연구는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 그리고 피부암 분야가 많이 안 하는 분야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야들은 약간 컴퓨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암이니까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인 파급력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분야는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부암의 암진화 연구를 하기로 정했었고, 결국 이러한 암진화라고 하는 거는 정상 세포로부터 이렇게 전암과 조기암, 악성 종양이 되는 이런 초기의 과정을 주로 그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전주기적인 과정에서 어떤 거에 내가 할 것인가를 잠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막 정상 피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광선각화증이나 보행병, 형평세포암 같은 단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과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1번과 2번 과정,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임상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연구하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고 학회에서 들어서 생각한 것도 있고 동료 연구자, 피부과 선배나 후배들이 말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한 연구를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이런 거를 좀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는 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야들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피부암 암진화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등을 찾아봐서 찾아낸 것도 있었고, 이제 임상학회에서 보통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것들이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런 것들이 언맷 니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한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피부과 질환에 적용을 해서 이제 본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개별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광선각화증에서 평평세포암의 그 암진화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 학교에서 많이 선행 연구로 많이 했던 주제들을 이제 질환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특정 조직 이렇게 전암병변과 피부암 진행병변이 같이 포함된
이런 조직들을 잘 구해가지고 이제 병리적으로 잘 미세절제를 해서 각각 부위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피부과 연구 분야의 최고 저널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되었고요. 같이 같은 개념으로 비록 같은 부위에서 본 건 아니지만은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암, 경기암, 전암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 분석한 것도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요. 가장 초기의 단계, 정상 피부에서도 어떤 다양한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오랜 기간 동안 샘플 수집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 같은 분야는 다양한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수행했던 연구고 이것도 이제 서브미션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은 유전적 기전으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연구가 필요한 이런 희귀한 피부 종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기회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이라는 어떤 최신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피부과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물 반응이라는 어떤 피부과 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물 반응에 대해 가지고 그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카테고라이즈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피부과 최고 저널에 이제 서브밋을 해서 지금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리비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흑색종 세포주에 대해 가지고 적용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처럼 의학 발전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임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검체를 얻고 이를 연구에서 확인하고 기술 사업화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로 계획 상으로는 이제 보니까 이제 아까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부산진에서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들 그런 연구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가톨릭대 병원의 임상 교수직으로 복귀하기로 돼 있고 이제 이후에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연구 분야를 이제 앞으로 할 연구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했던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유전학이나 생명정보학 분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이랑 병행을 하려면은 이제 드라이랩이라고 해서 좀 실험을 좀 덜하고 컴퓨터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분야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연구나 협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윤섭 연구자님 잘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또 같은 루트를 타시는지 메모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습도 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연세대학교 오종국 연구자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온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일단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전일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어떠한 연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조금 넘게 다루고 남은 시간에 이제 제가 왜 이런 과정에 지원하게 됐고 지원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인턴이랑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마쳤고요. 작년부터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지원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전일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고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암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아무래도 사망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90%가 이제 전이 때문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에서도 그런데 이제 피부암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근치적 수술로 이제 절제로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이제 전이하게 되면 이제 5년 생존율이 급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면역 치료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색종에서도 약간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아직 높지 않은 반응률 등 언맷 니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보면 이제 암 전이 연구가 아직도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암 전이 과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 부위에서 진행해서 이제 원발 부위로 가는 건데요. 이러한 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알려진 건 EMT 이론이 전무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초기 부위에 있던 이제 암세포가 메센카이멀 트랜지션을 거치면서 이제 운동성을 획득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제 원발 부위로 가서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잘 알려진 내용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유수 논문들에서는 EMT만으로는 전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찰 연구에서 EMT의 중요성들이 보고가 됐는데 실제 EMT 마커를 이니비션 했을 때 암 전이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들을 봤더니 이제 올리고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클러스터를 해서 다니더라. 그다음에 에피셀리얼한 페노타입이 좀 더 매치 포텐셜이 높더라 등 여러 논문에서 아직은 이제 EMT만으로는 전이 이론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전이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그래서 이제 세포를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분류법으로 세포를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이제 세포를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붙어서 자라는 세포와 이제 떠서 자라는 세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프라이머리 튜머는 주로 어드헤런트 셀입니다. 붙어서 있는 세포죠. 근데 이게 전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혈행을 타야 되는데 혈행에서는 이런 서스펜션 셀 타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런 어드헤런트 셀이 서스펜션 떠다니는 세포로 가게끔 하는 인자가 전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럼 어드헤런트 셀을 서스펜션 셀로 바꿀 수 있는 인자가 있다면 혹시 이게 전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어드헤런트 서스펜션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어드헤런트 셀을 서스펜션으로 형질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인자를 A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먼저 오픈 데이터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드헤런트 셀들 데이터 그리고 서스펜션 셀로 살아가는 데이터들에서 캔디데이트 진들을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떠서 자라는 세포에서 높게 발현하는 인자들을 찾았고요. 이 캔디데이트를 저 이제 과연 이런 인자들을 오버익스프레션 시키면 그럼 세포가 정말 뜰 수 있을까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컨트롤 셀이고요. 이제 셀에서 키워보면 이제 붙어서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캔디데이트로 찾았던 5가지 인자를 오버익스프레션 했을 때는 셀들이 떠서 자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AST 인자가 제가 이제 멜라노마를 연구하고 있는데 멜라노마에서 이제 전이 형질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했던 건 이제 오픈 데이터 셋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까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멜라노마 환자의 샘플을 이제 중심부, 그다음에 경계부, 진행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RNA 시퀀싱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AST 인자의 발현을 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 부위로 갈수록 저희가 생각하는 AST 인자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오픈 데이터 세트를 찾았습니다. 이런 AST 인자가 초기 진행뿐만 아니라 전이된 장기에서도 과연 높은 발현율을 보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 셋을 찾았고요. 이건 이제 마우스 모델인데 마우스 발에다가 암세포를 심어놓고 전이가 일어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에서 이제 RNA 발현율을 봤는데요. 이 데이터 셋에서도 저희가 찾았던 이제 인자들의 발현이 이제 전이된 장기에서 높게 발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실제 환자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튜머 셀들 샘플에서도 혹시 이런 발현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 환자 혈액에서 CTC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이제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는 세포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도 저희가 예상하는 캔디데이트의 진들 이제
CTC에서 캔디데이트의 발현율들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건 이제 제가 1년 동안 실험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실험실 세팅에서 셀라인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 전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원발부에서 이제 세포들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원발부에서 뛰쳐나와서 혈행으로 가고 혈행을 타다가 이제 다른 부위로 가서 생착하면서 이제 전이가 이렇게 일어날 텐데 이런 걸 이제 실험실 세팅에서 좀 구현해 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이제 만들었는데 플레이트에 셀을 깔아놓고 하이 덴시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이 덴시티가 됐을 때 미디아 체인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 세포들의 상태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프라이머리 세포가 이제 덴스해지면서 커지면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하이폭시아나 아니면 뉴트리션 디프라이베이션이나 뭐 ROS나 이런 컨택 이니비션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가 비슷하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렸을 때 이제 뜨는 세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세이를 이제 AST 어세이라고 하고 이런 인비트로 환경에서의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리얼 튜머의 이제 전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라이브로 정말 찍어봤습니다. 정말 뜨는 게 실제로 뜨는 게 보이는지 그래서 이틀 동안 찍어봤고요. 이 세포는 GFP를 발현하고 있어서 이제 보시면 처음엔 이제 붙어서 자라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지들이 많아지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포들이 이 가지를 잃어버리고 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그럼 이거 죽어서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브 데드 어세이를 해서 살아있는 비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멜라노마 이게 셀라인 스페시픽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 멜라노마 세포주 그다음에 휴먼 멜라노마 세포주에서도 이 어세이를 진행하고 붙어서 자라는 상태와 이제 떠서 자라는 상태의 세포에서 RNA 발현량을 RT-PCR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떠서 자라는 세포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캔디데이트 진의 발현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년 동안 했던 거는 이제 앞의 과정을 통해서 AST라는 현상이 어느 정도 맷지에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상관성만으로 뭔가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과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과성을 증명하고자 이제 다음과 같은 마우스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우스 발바닥에 암세포를 심어 놓고 나서 이제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전이가 일어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인비보 이미징을 통해서 이 암세포에는 이제 GFP도 발현하고 있지만 루시퍼레이즈 진도 있어서 루시페린을 주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이가 됐을 때 프라이머리 세포를 떼고 그다음에 혈액을 홀블러드를 다 채취하고 그다음에 타겟 장기가 렁인데요. 렁에서 이제 암세포를 떼서 각각 팩스 솔팅을 한 다음에 싱글셀을 찍어서 일단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했던 거는 이제 일단 모델 만드는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8주쯤 되면 이제 렁에 맷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스 솔팅을 했을 때 블러드에서도 어느 정도 튜머셀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스에서 솔팅할 때는 이제 컨트롤 마우스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기술로 이렇게 CTC를 얻어냈었고요. 이제 예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아직 마우스를 많이 했는데 한 마리밖에 아직 진행을 못 해가지고 한 마리에서는 이제 포지티브한 결과를 얻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환자 샘플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나 인과성이 확인되면 이제 인터벤션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의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 전공의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이민구 교수님께서 설명회를 많이 하셨었는데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옐로우 베레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에서 MD 출신들에게 기초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노벨상도 많이 수상을 했고 뭔가 사회에 변화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런 길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1년 정도 해봤는데 1년 동안의 경험은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일이 바쁘고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1년 동안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 그다음에 나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디스커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의미 있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연구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보람 있고 재밌었던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달아서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의학 연구 활동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알게 된 시간인 것 같고요. 정부는 물론이고 또 의료계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세션 2의 마지막 순서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이근우 교수님의 연구활동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의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영남대병원 정형외과 이근우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저는 지금 융합형 의사과학자의 지도 교수를 맡고 있고 혁신 의사과학자 또 의사과학자를 하고 있는 세부 책임 연구자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펠로우까지 마치고 운 좋게 이제 군 중견의로 군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군대에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척추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척추에서 좀 관심 있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군대 중에서 이제 서울대 생명공학과 연구실에서 좀 참관을 하게 되면서 좀 기초 쪽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마치고 2017년부터 영남대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근데 운 좋게 이제 재직하자마자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이제 기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근골격계 질환, 특히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엑소점을 이용해서 바이오마커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혁신형 의사과학자 처음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주제가 이제 경막의 지방 조직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을 이용한 경막의 유착 치료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했었습니다. 이게 임상을 하면서 기초를 하면 좋은 점이 임상을 하게 되면 그 질환에 남들이 못 보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못 가지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임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기초 쪽에 또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지방이 이제 경막의 지방이라는 지방인데요. 이때까지 이 경막의 지방에 대한 펑션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뼈를 드러내게 되면 수술하는 과정 중에 이게 팻이 다 없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신경이 노출되게 되는데, 저희 선배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다 이걸 보고 수술이 감압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피두랄 팻은 에피두랄 파이브로시스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에피두랄 팻이 왜 여기 있을까? 그럼 이게 여기 어떤 기능을 할까를 이제 제가 펠로우를 하는 와중에 이게 뭘까? 아무리 지문하고 논문을 찾아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7년도부터 줄기세포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와중에 우연히 이제 한 3-4명 정도 같이 합이 맞는 수의사 쌤하고 생명공학 연구자 쌤들이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엑소돔이라는 거를 처음 18년도에 듣게 되었습니다. 엑소돔이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세포에서는 세포 바깥으로 이제 베지클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베지클 중에서 엑소좀이라는 특정한 베지클이 있는데 그 베지클 안에는 마이크로 RNA, 뭐 메신저 RNA, 뭐 펑셔널 리피드, 뭐 프로테인 같은 여러 가지 생화학적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붙고 있는 그걸 엑소좀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 그 엑소좀을 좀 어떻게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제가 줄기세포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줄기세포는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뭐 지금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엑소좀은 일단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히 좀 더 줄기세포보다는 좀 더 어피니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BBB도 통과할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스파이널 코드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여러 좋은 에이전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엑소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혁신형 의사학자의 연구 주제는 이 에피드럴 팻을 조금 이 자체를 좀 인베스티게이션 해보자. 그리고 또 되면은 이제 에피드럴 파이브로시스는 에피드럴 팻이 제거됨으로써 생기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엑소점으로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세라피틱 에이전트를 개발해 보자.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막의 지방에 대한 연구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 경막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던 것만으로도 스터디가 억셉트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 MSC에서 엑소점을 캐릭터라이즈는 한 걸로 또 논문이 되는 정도로 이때까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세라피틱 포텐셜을 보려면 사이토카인 어센을 해야 되고 MSC하고 MSC에 유래된 엑소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티 인플레메터리 이펙트가 엑소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워낙에 유명한 THP1 셀 라인에서 사이토카인 얼터레이션을 보니까 엑소점이 안티 인플레메터리 이펙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로스 팩터 애널라이시스에서도 널브의 뉴로토픽 에이전트 이펙트를 보니까 MS 엑소점이 좀 더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 바탕으로 레트에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모델을 만들어서 엑소점을 투여했는데 투여한 군이 안 한 군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았고 엑소점의 어떤 그 농도, 그러니까 치료의 일드의 어떤 영향도 있다고 저희 연구 결과에서 발표 받아가지고 올해 좀 큰 좋은 논문에 퍼블리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오스테오포로시스 모델에서도 오스테오클라트 이펙트에 대해서도 엑소점이 조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보여가지고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소점으로 세라피틱 에이전트를 만들 때 단순히 엑소점만 주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엑소점을 어디에다가 탑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엑소점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건지, 스캐폴드 그리고 호모지나이티를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직 제가 뭐 연구 시작한 지 2, 3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엑소점을 어떻게 뽑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컨벤셔널 메소드로는 커머셜 키트라든지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이라든지 TF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고순도 고농도의 엑소점 분리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또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공대쌤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독자 기술을 이번에 개발해서 이제 이걸 해보니까 좀 더 높은 포텐셜을 보였다. 그리고 하이드로젤 기반 광각유성 조직 접착제를 엑소점을 탑재하니까 엑소점이 좀 오랫동안 슬로우하게 릴리징하는 그런 팩터를 얻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엑소점이 조금 슬로우 릴리징하게 잘 되어 있고 저희 엑소점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피크 치는 엑소점을 퓨어한 엑소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이나 피부나 이런 데는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해서 엑소점을 인체 내로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로니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제대 교수님하고 지금 또 같이 엑소점을 탑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보면 논문이 총 13편 이 혁신형 의사과학자 연구과제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정도 특허 7건 발표랑 수상을 하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 그 연구 결과 중에 한 개가 이제 사업화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기술 이전을 이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한 5개월 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전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 2021년 9월 달에 이제 대구시에서 서포트를 해 가지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고 작년에 팁스도 선정하고 투자 기관에서 2군데 투자를 받았고 C랩에 선정되어서 이제 1월 달에 벤처 기업까지 인정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혁신형 의사과학자라는 과제를 통해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런 혁신 의사과학자는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의사, 특히 저같이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구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이렇게 혁신형 의사학자에 이제 해당되었던 주니어 스태프들에게는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연구 기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연구에 투자를 함으로써 뭐 이번에 이제 2월달에 우리 혁신형 의사학자 공동 교류회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및 성과를 도출하는데 이러한 의사학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유사 과제들이나 사업들이 제안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근우 교수님 참 또 많은 그 연구에 따른 성과가 참 많이 있었는데도 겸손하셔서 잠깐 짧게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단상을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세션 2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5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 한 20분간 휴식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잠시 후 4시 25분에 여러분들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